봐요. 어디만큼 맞죠 우리가?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정했어요.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정했다면 이제 뭐 할까요?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뭘 만들죠? 계획을 만들어요.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럼 이제 시행자 누군지 보고 거기에 실시계획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실시계획 만든 다음에 이제 시행 방법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아까 시행 방법은 개발 계획 할 때 정했죠? 시행자 뭐 시행 방식 뭐 이런 거 정했잖아요. 요번에 35회 때 문제 보니까 시행 방식의 변경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강조했잖아요.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안 믿지만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알면서 그래. 그러면 내용에서 누가 시행자가 되냐? 일단 요 1번만 오늘은 할 겁니다. 시행자가 되려면 아무나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아 시행자가 된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공공의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민간의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 사업이 뭐 공익 사업을 위한다 그래가지고 공공의 자만이 시행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공공이 시행할 수도 있고 민간이 시행할 수도 있다. 근데 공공 시행자의 종류 좀 외워줘야 되는데요. 일단 봐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까 국가지자체가 시행자이면 개발계획 만들 때 환지 방식이어도 3분의 2분의 1 동의는 필요 없다고 했잖아. 아까 공공의 4인방 첫 번째 국가지자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뭐라 했어요? 내가 이게 정부의 공기업이죠. 가장 대표가 바로 뭐다? 토지주택공사, 토주,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도주, 수농, 관철매 이렇게 외울 거예요. 진짜? 도주, 수농, 관철매. 여기 뭐예요? 한국전력공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도시계획의 시설사업 볼 때 49페이지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볼 때 49페이지에서는 살짝 봐봐요. 가운데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에서 거기는 시행자가 공공기관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게 있었어요. 정 가운데. 보입니까? 49페이지 정 가운데 거기 시행자 보시면 지정받아 시행자가 된다고 돼 있는데 49 오른쪽 정 가운데. 보입니까? 거기는 한국전력공사가 보이잖아요. 지금은 없죠. 왜 그럴까요?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이니까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뭐 전력공사, 석탄공사, 석유공사 이런 자가 시행자가 될 리가 만무하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내용들 이해해 보시고 또 하나가 정부 출연기관이죠. 시작. 정부 출연기관.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여서 유지관리하는 기관을 뭐라 한다 우리가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하는데 정부 출연기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다? 바로 국가철도공단이에요. 대표적인.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의 한정에서만 시행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요거 기출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부 출연기관 중에 뭐하죠? 국가철도공단 등이 있는데 이거는 역세권 개발 사업의 한정에서만 시행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은 GTX나 KTX 이런 거 할 때 보통 관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또 GTX 사업 얼마나 또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윤 정부가 밝힌 것처럼 뭐 지금 수도권만이 아니라 뭐 충청도 등등 더 밑에까지 가가지고 환상벨트 만들어가지고 고속철 만들면 정말로 뭐가 되죠? 대박인 거죠. 뭐 전국이 하나의 도시인 것 마냥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부산 같은 동네 차 끌고 옛날에 가면 6시간이 기본이었는데 전라도 광주가 KTX 2시간만밖에 안 걸린대요. KTX. 우리 집이 안양이라 광명가 타거든요. 그럼 2시간 한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진짜 빨리 가 요즘에.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GTX 같은 걸로 가능해진다면 장난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됐고 그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공공의 시행자 4가지 일단 외워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시작.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4대 천왕이에요. 시작.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알겠습니까? 그 얘기 내용에서 보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고요. 또한 민간의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가장 대표가 바로 뭐다?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모여서 만든 단체인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조합은 언제 시행자로 지정권자가 정하냐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환지 방식. 한 필지도 수용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죠? 다른 자를 시행자로 정할 이유가 없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모이면 전부 환지 방식이면. 시작. 여러분 크게 해봐요. 시작. 그럼 물어볼게요. 전부 환지 방식이 뭐예요? 전부를 환지한다는 거잖아요. 수용하는 필지가 한 개도 없다는 거야. 다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전부 환지 방식일 때에는 다음을 시행자로 정한다. 옳은 것은 답이 뭘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죠. 그죠? 전부 환지 방식이면 다음을 시행자로 정한다. 뭐를? 토지 소유자, 조합. 알겠습니까? 라고 내용들 이해하시고요. 나머지 세부 내용 아래에 있는 건 됐어요. 지금 할 얘기 아닙니다. 원칙적 시행자의 종류만 일단 외우세요. 그것만. 나머지는 됐어요. 차차 할 거고요. 그러면 시행자가 누군지를 봤으니 이제는 뭐 하자? 시행자가 나는요 사업을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뭘 만들죠? 실시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면 실시계획 쪽도 솔직히 말하면 자주 나오는 테마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뭐 하자? 작성을 하자. 그리고 그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자라고 얘기합니다. 작성하여 인가 받자. 시작. 작성하여 인가 받자. 누가 만들까? 시행자가 만들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기기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이해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아까 목차 볼 때 봐요. 아까 목차 볼 때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면 뭘 간주했죠? 도시 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을 간주했잖아요.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간주했지 지구 단위 계획 간주하지 않았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넣어서 만드냐면 봐요. 실시 계획에 넣어서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 어디에다가 일부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뭐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체 제한도에 대한 서울시 일부에 대한 마곡지구, 요 동네에 구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 넣는다고요? 실시계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간주를 하고 실시계획 만들 때 지구 단위 계획을 넣어서 만들며 실시계획은 어디? 상위 계획인 개발 계획에 어떻게 하게? 부합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라인만 잡아주면 돼요. 이해됐죠? 따라해봐요.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게. 시작. 저번 주에 1교시 기억나죠? 지구 단위 계획 얘기할 때. 이랬던 동네가 따라라라따 이랬잖아. 그래서 그 동네에 실질적인 지구 단위 계획을 넣어주는 거야.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 최고체 전도 같은 걸 여기 집어넣잖아. 일부에 대한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에 넣어서 만드는구나. 순서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얘기. 그럼 돌아와서 이제 실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요. 봐봐요. 일단 시행자가 작성하고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하며 어디에? 개발 계획에 맞게.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 밑에 있으니까. 그렇죠?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 밑에 있으니까 개발 계획에 맞게. 그렇죠, 여러분?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외울 거 한 개도 없네. 얼마나 쉬워요. 못 알아먹겠어요?
알았죠?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 코 막혀. 그러면 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으면 누구한테 인가를 받을까요?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는다. 시작.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는다. 개발법에 나오는 권한자는 대부분 다 지정권자예요. 그래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라. 이게 요 페이지의 가장 스탠다드 사이즈예요. 그러면 시행자는 누가 정하죠? 지정권자가 정한다. 실시계획 누가 인가하죠? 지정권자가 인가한다. 됐습니까? 라는 게 기본적인 패턴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지나간 그 35회 문제 이게 나왔잖아요. 시행 방식의 변경에 대한 거. 제가 나온다고 여러 번 얘기했던 거. 그렇죠? 대부분들은요. 시행 방식은요.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대부분 말을 해요. 그게 사업 편하니까. 그러다가 수용하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면 일부는 환지하고 일부는 수용한다는 혼용으로 가고요.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전부를 환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은 돼요. 하지만 거꾸로 올라가는 변경은 말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봐요. 환지 방식은 소유자가 선호해요? 좋아해요? 같은 소리죠. 뭐라고요? 환지 방식은 소유자가 선호합니다. 왜? 개발 이익을 내가 먹을 수 있잖아. 그죠? 수용방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개발 이익을 못 먹으니까. 이해가셨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 수용한다고 하다가 쌍값이 비싸서 수용이 어려우면 일부 환지, 일부 수용으로 가다가 전부 환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환지한다고 하던 거를 거꾸로 수용한다 그러면 띠들르고 나옵니다. 정부는 이러면서. 그래서 시행 방식의 변경은 위치. 작년도 시험도 이 방향만 이해했으면 맞출 수 있었어요. 시행 방식의 변경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온 거 2개, 이렇게 나온 거 1개. 그러면 틀리고 나머지 맞는 거죠. 그렇죠? 난 똑같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 옛날에 우리 동영모음을 똑같이 나왔었는데. 내 말 인정하죠?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대지를 신문을 해야 돼.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뭘 볼까요? 조합 봅시다. 그럼 시행자 중에 이제 소유자가 모여서 만든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도시개발조합은 다 돼 있지만 그냥 얘도 매년 나와요. 조합에 대한 부분은 매년 그냥 1개씩은 나오는구나 라고 해도 뭐하죠? 아, 문제가 없다 라고 내용 등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봐봐. 일단요, 토지 소유자가 기본 라인을 봐주면 토지 소유자가 뭐하죠? 조합을 만들죠. 그리고 등기 치면 성립해요. 토지 소유자가 모여 조합을 만들고 등기 치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누굽니까를 보게 되고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뽑아요. 일꾼을 뽑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 다 모아놓고 중요한 사항을 총회해요. 하지만 항상 총회하기엔 비용이 많이 깨지니까 의결대표를 모아서 대의원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 토지 소유자, 조합, 등기, 조합원, 임원, 총회, 대의원의 기본적인 라인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봐봐. 일단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의 소유자가 몇 명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까? 옛날에는 참 이것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죠?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 세븐이에요. 가수 세븐도 있잖아요. 이다의 남편. 그죠?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뭐다? 7명. 다음 주에 정비사업 볼 때는 추진위원회가 5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7명이니까 명수 기억하시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는 걸 작성해 가지고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요. 이 정관이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요,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나 세부 내용을 정한 그들만의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합원 간에는 그들만의 법입니다. 그렇죠? 정관이 어떠냐에 의해서 권리 의무도 바뀌고 시행이 바뀌는 거니까 정관. 그리고 정관이라는 게 법인일 때 보통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밑에 있지만 개발조합은 말이 조합이지 실제는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로 한다? 정관이라는 작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면적이나 무슨 뭐 임원 자격이나 뭐 청산 같은 거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이 조합을 만들 때 동의를 받는데 그 동의가 아까 개발 계획 만들 때 동의와 같아요. 3분의 2, 2분의 1.
시작. 3분의 2, 2분의 1. 항상 개발법은 면적이 높아요. 토지에 대한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면적이 높다. 개발계획 만들 때 동의와 이 동의는 같아요. 알겠습니까? 면적의 3분의 2 and 소유자 총수 2분의 1. 제가 왜 and라고 했죠? 그래야지 조그만 토지를 가진 자들도 뭐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한 번 더 이해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됐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 도시개발조합의 인가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조합의 인가. 봐요. 우리요. 부동산 공법을 배우면서 조합을 세 군데서 배워요. 오늘 도시개발조합이 있고 다음 주에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조합이 있고 주택법의 주택조합이 있어요. 이 세 조합이 있는데 대부분 조합의 인가는 시군구 레벨이 보통 인가를 해요. 근데 개발조합은 너무 특이하게도 지정권자가 인가를 해요. 뭐라고요? 개발조합은 누구? 지정권자가 인가를 한다. 지정권자의 인가. 시작. 개발조합은 지정권자가 이를 인가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지정권자가 누구였죠?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국장. 좀 아까 했잖아. 뭐라고요?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국장이야. 근데 얼마 전 기출에 뭐라고 나왔냐? 도시개발조합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X예요. 받아야 한다가 아니죠. 시도, 대도시의 시장일 수도 있고 국장일 수도 있는 거니까 꼭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뭐 공법이 말장난이 많죠. 근데 뭐 중개사법에 비하면 양반이죠. 중개사법은 깐족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 말장난이고 중개사는 있다 보면 화가 나요. 답을 못 찾겠네? 해설 읽어봤더니 여기 나와요. 이야, 이걸 답으로 만든단 말이야? 근데 중개사가 원래 그래요. 이유는 뭐라 했어요, 제가? 법조문 시행령 규칙 앞에서 130개도 안 되는데 40문제를 내야 하니 얼마나 깐족되겠습니까? 공법은 3,0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시적이죠. 예, 그 조문이 있는지도 몰라요. 원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중개사법도 쉽지 않으니까 우리 황쌤 잘 따라가시면서 배우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 얘기들 보시면. 그리고 법인으로 본다.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하고 요것도 잘 나와요. 경미하면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경을. 그럴 때 잘 나오는 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다거나 공고 방법을 변경한다거나. 시작.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다거나 공고 방법을 뭐하죠? 변경하는 건 경미한 것으로서 변경할 때 신고한다고 나오게 되고요. 자주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건 어디 가나 경미 신고로 봐줍니다. 시작.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어디 가나 뭐로 봐주겠다? 경미 신고로 봐주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합의 설립인가가 됐으면 성립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등기해야 돼요. 등기하면 성립한다. 시작. 등기하면 성립한다. 라고 내용 등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해 줘야 됩니다. 시작.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한다. 요게 얼마나 자주 나왔어요? 33, 35, 34. 계속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소하지만 참 잘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 또 하나, 요번에 35의 문제였는데 조합원은 누가 될까요? 조합원은 건물 소유자일까요? 토지 소유자일까요? 근데 여러분 시험 나오면 또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 한다. 그러면 또 그러든가 이러고 앉아 있어요. 건물은 여기는 안 시켜줘요. 그럼 건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청산받고 나가는 거예요. 개발 사업입니다. 건물 쳐주는 건 다음 주에 노후불량 건축물 계량 재개발 저거좀 얘기하는 거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번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중에 뭐 하죠? 우리가 임원을 이제 뽑는 거죠. everybody 임원.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 한 토지를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 명이 공유하면 한 명으로 산정을 해요. 그럼 봐봐요. 만약에
ABC가 한 토지를 공유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한 명인 거야. 그렇죠? 안 그러면 뭐가 되어진다? 투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대표 공유자가 한 명으로 카운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 뭐다? 얘는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지만 얘는 뭐야?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인 거죠. 이런 경우일 땐. 그렇죠? 그러니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임원이 되고 A는 임원이 돼도 B, C는 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결권이 없으니까.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되죠? 총회에 선임합니다. 대의원회가 아니고. 그리고 임원에 대한 종류를 보면 항상 조합장 한 명과 이사, 감사. 시작. 조합장 한 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하죠. 시작. 조합장 한 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잘 나와요. 요즘은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뭐에 대해선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 질문 참 잘 나와요. 하나 물어보죠. A라는 조합장이 그 조합의 감사를 역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라는 조합장이 그 조합의 감사를 역임하면 정말 감사한 거죠. 다 해먹어도 뭐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얘는 원고예요? 피고예요? 둘 다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물어봅시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X. 감사가. 왜? 조합장 이사는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말아먹을 염려가 있어가지고 안 돼요. 보통 감사는 누구 시켜요? 꼬장꼬장하고 꼼꼼한 양반 있죠? 이런 양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양반들을 감사를 시키거든요. 그렇죠? 저는 매번 얘기하죠. 성향상 저는 감사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불의와 타협을 잘한단 말이에요. 돈만 좀 집어주면 그러든가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하지만 좀 조합장은 싫어요. 또 앞에 나서면 칼 맞으니까. 그렇죠? 이사도 뒤에 앉아서 야물야물 먹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뭐 임원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취지에 드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임원은 그 조합의 임원 직원이라는 것을 겸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도 겸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도 없다. 알겠습니까? 아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A라는 조합의 조합장이 B라는 조합의 감사고 C라는 조합의 이사면 그 동네 ABC 사업구역은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거예요. 조공을 맞춰야죠. 그래야 내가 뭐 시켜주든 말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정부패 방지용인 거죠. 그렇죠? 이 개발 사업은 정말요 잘만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사실 오래 걸려요. 사실은요. 정비 사업보다도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뭐 케바케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투기 문제도 생기고 부정부패도 은근히 많죠. 그래가지고 다음은 임원이 못되게 합니다. 결격사유. 완전 중요하죠. 근데 임원의 결격이에요? 조합원의 결격이에요? 이거 정말 잘 나와요. 임원의 결격이지 조합원은 여러분 결격이 없어요. 숨 쉬어봐봐요. 난 숨이 안 쉬어지네. 숨 쉬어봐봐요. 숨 쉬어져요? 응, 그럼 코가 뚫린 거죠. 그죠? 숨이 쉬어지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면 돼요. 조합원은 숨이 안 쉬어지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결격이 없어요. 임원의 결격이 있는 거지. 근데 문제 이러고 나온다.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환장합니다. 그래 안 되지. 뭐가 안 돼? 미성년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해갑니까?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 되게 많아 굉장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행위 무능력 3종 세트인 미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막가고 들막가고 들크고 피피미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행위 무능력 3종 세트. 뭐가 안 돼? 임원이 안 되는 거지 조합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소가 나올 때마다
그렇죠? 피성년 혹연히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맞잖아. 들어줘야 돼? 맞잖아. 그렇죠? 하지만 임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말고도 무슨 뭐 파산 선고 받고서 복권이 안 됐다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종료 면제 후에 2년 지나지 않았다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뭐가 된다?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벌금에 대한 결격은 여기 아니고요. 다음 주에 정비조합의 임원의 결격이에요. 여기는 벌금에 대한 결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어디? 정비조합의 임원의 결격. 따라해보세요. 개발조합보다 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이 더 빡시다. 정비조합이 더 빡셔요. 알겠습니까? 투기 문제라든가 지분 쪽에는 게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 그리고 임원 선임된 자가 나중에라도 결격이 생기면 뭐가 되죠? 다음날 자격은 상실합니다. 이게 정비법에 가면 당연퇴임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다음날 자격 상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합에서 조합원도 알았고 임원도 알았잖아요. 그리고 총회를 개최하는데 주의할 건 매번 조합원 다 모아놓고 회의하는 건 어려우니까 대의원회라는 거를 둘 수 있어요. 의결을 대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합원이 2,000명인데 매번 총회한다. 조합원 다 모아놓고 어디 장소를 빌려야 돼요? 대학교 체육관 같은 거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총회하려면. 근데 그런데 하루 대관료가요 거의 뭐 수천만 원씩 가요. 그러면 경비 쓰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의결 대표만 모아놓고 대의원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가름해 주는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요것만 기억할게요. 몇 명? 50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뭐 하죠? 둘 수 있어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고 대의원 뽑을 때 중요한 사항은 정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일단 그 구성 요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확인해 봅시다. 나머지 뭐 대행 불가 사유 등등에 대한 내용 등은 나중에 우리가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행자와 시시객 봤고요. 그러면 필수 지문 정리 볼까요? 넘기시고 두 팔 좀 들어보세요. 목 좀 돌리고 아이고 죽겠다. 왜 안 해? 이렇게 하라니까. 하세요. 이렇게. 이게 막 피로가 안 풀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자꾸 얘기하지만 요즘에 11, 12월 달에 또 처음 시작하는 분들 중에 너무 필받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피골 상접으로 와가지고 아주 다크서클이 무릎에 와 닿아요. 아주 그냥. 지금 처음인데 계속 그러려 오는 게 뭐 작년 꽈락탈출집을 봤더니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작년 테마트 강집 동영 보고 다 풀어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루 12시간 정도 빼면 될까요? 글이 올라와요. 하루 12시간 뺀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루 12시간 공부 시간을 빼려면요. 잠자고 먹고 싸는 거 빼고는 다 공부해야 돼요. 불가능해. 스타워치 해봐요. 옛날에 해봤는데 아주 많이 뺀 게 13시간 반이에요. 그 이상은 못 빼요. 기본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초반에 혹사하다가 12월 말 돼서 학원 안 나옵니다. 동영상 접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에 9시 반에 와서 30분 정도 필수 지문 정리한 거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본다. 처음부터.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요. 맞죠? 다음 주에 내가 들어와야 되겠어. 들어와서 댕기면서 말을 빨리 봐요. 다음 주 들어올게 내가. 시켜야 되고 수업 듣고 점심 먹고 1시간 정도만 챙겨준 것만 읽어봐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쉬세요. 그렇죠? 작년 거 자료 보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올해 거 다시 보야 되는 거니까. 말 들어요. 첫 번째 볼게요. 1번. 개발 사업에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행자 물어보고 있어요. 시행자는 누가 지정하는 거죠?
그렇죠.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또한 정부 출연 기관인 누구는 국가철도공단. 아까 했죠.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면 누구? 토지 소유자 또는 누구? 그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이게 시행자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에 대한 부분이고요. 2번은 나중에 하고 3번. 3번 질문 일단 조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소유자 몇 명?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누구에게? 말을 해봐요. 지정권자의 인가를. 개발조합은 시군구장이 아니라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요. 써놓으세요. 그냥 써도 돼요. 그렇죠? 써놓고 읽어야 돼. 나중에 빵꾸 메우려고 비워놓지 말고 써놔요. 다 그냥. 그래야 읽기가 편해. 그 내용에서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이럴 때 조합 설립이 인가 시청한다면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죠?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3분의 2, 2분의 1. 됐죠? 그 다음 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를 물어보는 거 있는 거냐면 지금 도시개발조합에서 토지 소유자로 한대요. 아 그럼 조합에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조합원.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하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등은 뭐가 될 수 없다? 그렇지.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참 잘 뜨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5번. 도시개발조합에서 대의원회를 두는 걸 물어보고 있죠? 뭐라고요? 대의원회. 항상 키워드 찾는 거 게을리하지 말고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50인 이상일 때. 시작.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음 주에 정비법에 가면요.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고 나와요. 지금은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는 거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또 대의원. 그렇죠.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 수. 시작.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얼마?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고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대의원에 여기는 꼭 두어야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얘기들. 7번은 아직 안 배웠고, 그쵸? 그 다음에 뭐 하죠? 오른쪽에 8번도 아직 안 배웠어요. 오른쪽에 9번 좀 봐볼게요. 오른쪽 9번. 9번은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의 작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실시계획 작성 누가 할까요? 시행자. 속삭이지 말고 들리게 얘기해 줘봐요.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틀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1년 내내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시행자는 실시계획 만들고요. 실시계획에는 무엇이 포함되죠? 그렇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포함되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걸 보는 건 언제죠? 도시개발 구역 정해지면 지구단위 계획은 간주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넣어서 만들어라. 그리고 실시계획도 봐봐요. 누구에게 인가를 받죠? 그렇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라. 실시계획에 관하여는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의 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번은 시행 방식의 변경인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일단 방향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방향만. 그렇죠. 봐요. 시행 방식을 변경할 때에 대한 부분의 뭐다? 방향은 수용 쪽에서 어디로 간다고 했죠? 수용 쪽에서 전부안지 쪽으로. 그렇죠. 혼용에서 전부안지로. 수용에서 혼용으로. 방향은 이쪽.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된다는 점.
그렇죠? 세부 내용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뭐다? 12번 좀 봅시다. 해봐요. 도시계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뭐 할 수 없다? 그쵸. 겸할 수는 없다. 또한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에 해당된 경우라 한다면 뭐하죠? 그 다음날 임원 자격을 뭐한다? 상실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그 얘기들 확인하고. 조합은 그리고 뭘로 할까요?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뭐하죠? 등기하면 성립한다. 키워드 성립. 인가받으면 성립이 아니에요. 등기해야 성립이지. 그리고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거를 제외하고는 뭐다?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끔 가다가 재단법인이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재단법인이라고 나오면 사단 납니다. 그렇죠? 라고 내용 등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점점 큰일이에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행자 관련된 거는 봤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럼 시행의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수용 사용 방식부터 언급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렇게요, 별다른 거 어려운 거 얘기 안 해도 기본적인 패턴은 흘러가고요. 작년 문제 봤을 때 지금 말한 것만 해도 3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만 해도. 그렇죠? 근데 왜 틀리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죠? 자꾸 말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나오는 거 정확하게, 빈출 부분 정확하게, 처음부터 범위를 특정지고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꾸 이것저것 갖다 넣지 말고. 내가 나중에 7, 8월 달에 가서 어려운 거 얘기해도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냥 세계관의 확대. 본인이 외워야 할 거는 뭐다? 1, 2월까지 배운 거 중심으로. 그 다음 거는 그냥 반복이에요. 조금씩 추가하면서.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시행 방법에서 일단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 방식의 정의는 뭐예요?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 시작.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 이 말이 나오면 수용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따 보지만 지가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수용이 어렵다. 이런 환지 방식이겠죠. 그렇죠? 정의 그냥 키워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때 수용 방식이면 뭐예요? 수용하여 뭐예요? 시행하고 뭐예요? 공급하자. 시작.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이게 수용 방식이에요. 시작.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그럼 봐봐요. 가장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간단한 방법은 여기 토지를 소유한 A란 자가 있는데, 야, 네 토지 수용 좀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상금은 먼저 줘야지 수용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노래까지 부르면서 얘기해 주는데, 수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 도시계획 시설사업 배울 때 배웠었나 모르겠는데, 수용은 아무나 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시작. 수용은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짜라라라라라. 제가 이거 합격자 모임 가면 풀로 불러드려요. 그래서 수용은 아무나 하나.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외워놓고도 이런 질문이 나와요.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도 수용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깡패예요? 시행자도 아닌데 왜 수용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지정권자가 나오면 마음이 흔들려요. 설령 시행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수용하지 않을까? 깡패 아니라고요. 수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저번 주에 배웠던 도시계획의 시설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은 아무나 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짜라라
짜라. 아우 내가 이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와야 되는데 이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참 몸둘 바를 모르겠군요. 뭐라고요? 시행자가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수용 사용이 나오면 관련된 법이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이에요. 시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 어떤 분이 가끔 그래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 도로를 만듭니다.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을 합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한 정비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토지에 대한 부분에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 뺏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뺏어간다고요? 미쳤나 보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법이 이 법이에요. 뭐라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바로 그 보상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법이라 불러요. 간단하게 토지보상법. 짧게 부를 땐 우리가 토지보상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뭐하죠? 손실을 준 건 손실보상이라는 거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위법하게 손해를 준 건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가끔 가다가 손해배상, 손실보상 뭐가 달라요? 물어보는 분이 많은데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법대로 처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상해 주는 게 손실보상이고 법에 어긋나게 행위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주었다면 이거를 공법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위죠. 그렇죠? 공법과 민법은 달라요. 나라고 처음부터 법을 잘했겠어요? 승질 내가면서 틀리고 지도교수한테 욕먹어가면서 했던 거지. 안 그래요? 보시고 우린 근데 욕을 안 먹잖아요. 왜 욕을 안 하니까. 그렇죠? 욕하면 어떻게 되죠? 다 간단 말이에요. 꼬셔야 될 판에 지금. 그렇죠? 욕 안 할게요. 화내지 마세요. 알았죠? 욕할 줄 몰라야죠. 운전할 때만 욕해. 이런 개 이러면서 어쨌든 하긴 하시고. 보십니다. 내용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수용에 대한 요건 등이 나와요. 근데 하나만 봅시다. 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봐주면요. 이 시행자가 수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수용이 나오면 무조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 이라고 외우세요. 뭐라고요? 수용이 나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 아까 우리 시행자 봤죠? 공공의 시행자가 있고 민간 시행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행자는 이에 대한 수용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모든 공공이건 민간의 시행자건 그냥 아무 요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건가라고 본다면 민간의 시행자는 공공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민간 자금을 땡긴다는 얘기예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여야 하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온 자여야지만이 민간자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시설사업할 때도 아까 기억나세요? 도시계획 시설사업할 때도 아까 봤죠? 앞에서 어디? 우리 49페이지 정가운데 볼 때도 민간자가 지정되려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라고 나오잖아요. 49 정가운데 보면 49 정가운데 민간자가 시행자 지정 받으려면 거기도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정가운데 보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민간 자금 땡기는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면적의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온다면 그에 대한 소유하지 못한 3분의 1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민간자는.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거구나 라고 내용 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부분의 개발 이익을 공공과 민간자가 이 수익 쉐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익 쉐어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민간자에게 많이 가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조 원 넘게 수익이 나왔는데 민간자가 4,500원 가져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성남시가 5,500원 먹었고 왜 더 공익으로 환수를 더 많이 못 시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싸우고 있는 거거든 사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두 입장이 다 이해는 가요. 어쨌든 법대로 한 건 맞거든. 법대로 한 건 맞는데 내가 얘기하잖아. 8천만 원 투자한 한 개 변호사가 250원 받아가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상식적으로다가. 아무리 법대로 했어도. 그렇죠? 그걸 이제 상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데 그건 뭐 법을 잘못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항변도 하는 거고 보면은 참 보면 누구 말이 맞다고 말은 못하겠어.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뭐가 되죠? 사업이 수용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여기는 조합은 제외합니다. 조합은 전부 안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돼요. 그러니까 조합은 수용은 말이 안 되죠.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용하여서 앞으로 뭐 하자? 시행하자. 시작. 수용하여서 시행하자. 그럼 수용하려면 여러분들은 돈 먼저 주면 내줄래요? 등기를 돈 나중에 받고 수용 먼저 응해서 소유권 넘긴 다음에 나중에 돈 안 준다고 징징댈래요. 우리 사람들이 돈은 정말 잘 알더라고요. 돈 먼저 받아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띨띨이 만보가 있어가지고 큰일이에요. 그렇죠? 돈 먼저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보상금을 많이 주면 좋겠어요? 안 주면 좋겠어요? 보상금을 현금을 주면 좋겠어요? 채권 주면 좋겠어요? 봐봐요. 우리 경제교육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줘야 좋겠죠. 근데 현금이 없다 보니까 야, 나 돈이 없는데 사업은 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 내가 채권 발행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해서 채권을 발행해 지급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토지상환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일단 토지상환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에 시행자 앞으로 토지의 소유권 넘겨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업 끝나고 나서 채권을 가지고 오면 분양토지 건축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거, 채권을 다 발행하면 너무 소유자한테 가혹하니까 2분의 1을 넘지 말라고 해요. 정말 잘 나오죠. 그렇죠? 토지상환 채권 얼마? 2분의 1을 넘지 마세요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을 가져오면 사업 후에 토지 건축물로 종전토지를 바꿔준다고쇼? 그럼 그거 환지 방식 아니에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환지 방식은 소유자한테 등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 토지를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주는 게 환지고 지금은 보상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을 줘야 되지만 채권을 주면 보상받은 걸로 해서 시행자 앞으로 토지를 이전 등기한다고요. 미등기 지면 보전 등기한다고요. 이해 가셨죠? 환지 방식은 뭐예요? 시행자 앞으로 등기를 넘기는 게 아니에요. 수용 방식이니까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현금을 줬건 채권을 줬건 보상금 받았으니까 시행자 앞으로 소유권 넘겨가는 거예요. 시행자 앞으로. 이해갑니까? 그리고 개발 사업하고 나서 만들어진 토지 건축물을 토지상환채권 가지고 오면 2분의 1 넘지 않는 범위 내에 뭐 하죠?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환지하고는 달라요. 환지는 뭐다? 시행자 앞으로 등기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신탁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 얘기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이 있거든. 요즘 이것도 물어보더라. 발행 계획 포함 의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봐봐.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뭐라 했죠, 제가? 내용에서 민간 시행자일 때에만 이와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따 보지만 민간 시행자일 때에만 뭐가 필요하죠? 부도 위험이 있어서 보증을 받아요. 민간 시행자일 때만 채권 발행할 때. 그러면 공공의 시행자인 공공기관인 토지주택공사가 만약에 발행했다. 그러면 공공은 보증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봐요. 토지주택공사가 수용 방식으로 해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고자 한다. 발행계획에 보증기간 보증 내용을 포함해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바로 35의 작년 문제였어요. 벌써 2번 나왔어 이게.
그렇죠?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본다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상금도 주고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만들어진 토지를 뭐하죠? 공급합니다. everybody 공급. 그럼 봐봐요. 공급에서 나올 게 안 나온 게 한 가지 있는데 만들어진 토지를 공급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조성토지 공급이에요. 시작. 조성토지 공급.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토지를 공급해줘요. 이거를 우리가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개발 사업 끝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원래는 승인받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것도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 때문에 조성토지 공급도 승인받아라 라고 개정 신설됐고요. 아직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게 제가 이거 저번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0월 9월 달에 강의할 때 조성토지 공급 이거 안 나오면 내가 관둔다고 했거든. 근데 안 나왔어요. 근데 계약된 게 있어서 올해는 못 관뒀어요. 그렇죠? 미안하고요. 내년도엔 나올 거예요. 그리고 관둔단 말은 이제 안 할게요. 그렇죠? 더 열심히 할게요. 뭐라고요? 그래서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원래는 승인 규정이 없다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 때문에 승인받는 걸로 새로 조문이 생겼는데 아직 이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토지 공급 계획에 승인이 있다는 것만 결과도 훌륭해요. 일단은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됐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 대도시의 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의 의견을 들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성토지 공급도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작. 조성토지 공급도 승인 받아야 돼요. 시작. 조성토지 공급도 승인 받아야 돼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런데 봐봐요. 이거 좀 어려운데 공급이 이루어질 때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사업이 안 끝났는데 토지를 공급해요. 이를 뭐라 하자 우리가? 원형지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 원형지라는 게 동그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형 탈모 아니고요. 동그란 게 아니라 원래 상태의 토지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개발 사업이 이렇게 격자형으로 토지 구획 정리가 돼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개발 사업이 안 끝났는데 원형지 상태로 토지를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이를 뭐라 불러 우리가? 원형지 공급이라 부르죠. 그럼 당연히 원형지 공급도 이상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원형지를 공급하는 거냐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에 시행자가 있었어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시행자보다 좀 더 높은 공익을 실현하는 원형지 개발자가 있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MB정부 때 4대강 보호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뭐 저랑 비슷한 연배 계신 분이면 아마 그때 정치권의 흐름을 알 겁니다. MB정부가 어쨌든 간 4대강보를 자기 임기 기간 중간에 어쨌든 끝내려고 청계천 사업에 필 받으셔가지고 전국적인 그런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왜 했잖아 그거를. 그쵸? 임기 내에 끝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임기는 얼마 안 남았는데 사업은 지지부진하니까 좀 더 높은 공익을 실현한다고 그 4대강보 주변에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토지를 갖다가 강제로 뺏어다가 4대강 보사업에 붙여서 얼렁얼렁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 니네 사업 안 끝났지만 원형지 상태로 나한테 넘겨봐. 내가 좀 더 높은 공익을 실현해야 되니까 부처 사업을 진행할게 라고 해서 원형지 공급 개발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MB정부 정권 2년 전이었어요. 이 조문이 들어온 게. 그것 때문에 들어온 조문의 사실은. 하지만 탈법 우려가 있으니까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뭔 받아라? 인가를 받아라. 승인이다. 인가가 아니라. 지정권자에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라고 해서 승인받고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원형지 공급 계약에 의해 가지고 원형지 개발자한테 넘기는 거죠. 당연히 뭐가 되죠? 시행자 입장에서는 뜨뜻미지근하겠죠. 반응이. 기분도 나쁘죠. 수익도 안 되니까. 그래서 3분의 1을 넘지 말라고 한도를 줍니다. 원래 시행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니까. 얼마? 3분의 1을 넘지 마라. 시작. 3분의 1을 넘지 마라. 사실 이 원형지 개발은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시행자의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어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전문적 분야가 있는 등자를 뽑아다가 준 사업을 시키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식은 조금 약간 좀 뺏긴 느낌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좀 말도 많았는데 지금도 조문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어쨌건 중요한 거, 토지 상환 채권은 얼마? 2분의 1 넘지 마세요. 오른쪽 밑에 원형지 공급은 3분의 1 넘지 마세요. 그렇죠? 요 정도만 기억해도 웬만한 문제는 풉니다. 그렇죠? 그럴 때 넘어가시면 이제 너무 중요한 채권이 나오죠. 토지 상환 채권. 올해 시험은 채권 문제가 별로 안 나왔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30회, 33회, 32회 등등등으로 많이 빈출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 시험이. 35회 때는요. 그래서 아마 36회 때는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합니다. 토지 상환 채권.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얼마? 2분의 1을 넘을 수가 없다. 이거 3분의 1이라고 한 5번은 나왔나 봐. 원형지 공급과 혼동하지 마세요. 왼쪽 페이지 있듯이 가운데 위에는 2분의 1, 오른쪽 밑에는 3분의 1. 왼쪽 페이지에 있는 거. 그렇죠? 혼동하지 말고. 그럼 봐봐요. 토지 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시행자죠.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한대요. 왜 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소유자가 채권을 왜 원할까요? 지정신이에요. 그렇죠? 말은 이런데 대부분들 수용하잖아요. 수용 방식으로. 그러면 토지주택공사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수용당한 토지 있으면 밤새 줄 서요. 왜? 먼저 다 받아 먹으면 소진되면 채권 주니까. 그리고 사인해서 채권 받아갑니다. 사인하고. 그러니까 원한다고 말은 돼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거의 강제야, 강제. 반까지만 현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다들? 현금 받으라고 줄 서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영하 10몇 도인데 그 전라도 어딘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데 노인을 세워놨다고 한참 뉴스 나와서 그때 너무 가혹하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이러면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원할 때고요. 지급 보증 받아요. 어디 가나 민간 시행자면 뭐다? 보증이에요. 아까 앞에서 배웠죠? 민간이 아니면 보증이 없으니까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할 때 보증은 존재할 리가 없는 거죠. 지방공사가 들어봐요.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다. 보증받아야 한다. X. 봐봐요. 공공의 시행자 4가지 한 번 더 얘기해봐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한 번은 맞출 수 있죠. 같은 거 불러도. 뭐라고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순서대로 좀 해봐. 시작.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4가지. 그렇죠? 그럼 뭐다? 그런 경우는 보증이 필요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했다면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발행 승인이라는 거를 좀 받아주세요. 지정권자 승인. 그리고 뭐다? 이율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 주의할 거, 이것도 하나 팁인데,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면 이율은 발행자가 정해요. 그리고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면 써요. 채권 증권의 이름을 씁니다. 김형식. 왜냐하면 부도 위험이 있어서 그래요. 시행자가 발행한다면 뭐다? 김형식이고요. 그리고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라고 이해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행자가 발행하는 건 일종의 사채이기 때문에 부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김형식으로 가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국공채면 무기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지자체로서 발행하는 거라면 무기명이에요. 왜? 부도 위험이 없잖아. 채무자가 국가지자체인데. 그렇죠? 채권 내용들 혼동하지 마시고 그 정도만.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토지 상환 채권이 아니라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시개발 채권은 사실은 뭐냐면 수용 방식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왜 집어넣냐? 토지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럼 봐봐요. 이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목적은 뭐냐면 봐봐요. 시도지사가 뭐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이나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는 채권이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그럼 그거 아세요? 하나 물어봅시다. 나는 차를 한번 사본 적이 있다. 손 들어봐요. 나는 집 한번 사본 적 있다. 여기는 되게 어려운 분들만 이렇게 오시나 봐요. 그것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집 한번 사보신 분 알겠지만 대부분들 등기 칠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증서 있어야 될 겁니다. 법무사가 준비해 주지만 차 사면 도시철도 채권 같은 거 있어야 돼요. 매입하지 않으면 등기 등록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기본적으로 뭐다? 매입의 의무자가 있는데 민간의 시행자라고 한다면 이 채권을 안 사면 지정이 안 돼요, 시행자가. 그리고 아까 저번 주에 배웠던 개발행위 허가 받는 자 중에 토지용지 변경 허가 받는 자라고 한다면 이 채권을 안 사면 안 내줘요. 그리고 또 공공의 시행자와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 채권을 안 사면 안 해줍니다. 똑같아요. 집 살 때 채권 사라, 차 살 때 채권 사라는 것처럼 토지형질 변경 허가 같은 거를 받고자 하냐? 여기서? 그러면 너 채권 사와. 그 돈 가지고 뭐 하게? 그 돈 가지고 개발 사업이나 시설 사업에 공적 자금으로 쓰게. 이게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사는 채권이 아니지. 도시개발 채권은 의무 소화 방식에 대한 부분에 매입의 의무자가 있는 거고, 매입 의무자가 나올 때 많이 속이는 게 이거라니까. 공작물 설치허가 X, 토지 분할허가 X, 건물의 토토 중에 뭐다?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개발 사업이 대규모의 토지형질 변경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겠죠? 그거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너무 중요한 거, 도시개발 채권은 우리 오늘 배우는 거 중에 유일하게 지정권자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으로 시도가 발행한다는 거. 뭐야? 절대 주의할 거,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사실. 시작.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사실. 됐습니까? 오늘 배운 거 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은 오로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잘 외워놓으세요. 잘 나와요. 토지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 비교해서.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발행했죠. 그러면 이율은 조례입니다. 위에 시행자 발행은 뭐였죠? 발행자가 이율을 정했죠. 지금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이율은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냥 외우세요. 그냥 다 그러니까. 게다가 시도이면 지방채죠. 시도 망합니까? 서울시 망할까? 안 망하죠. 그러니까 발행 방법은 무기명입니다. 부도 위험이 없으니까. 위에 토지상환 채권은 뭐다? 기명지권이었지만. 근데 오해 말 거, 무기명으로 발행하면 정말 잘 팔려요. 왜? 숨겨놓기 좋아하는 분들. 생각보다 돈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생각보다 돈 많은 사람도 진짜 많아요. 어디다 꿍쳐놓지 못해가지고 환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명 채권 발행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네? 숨겨놓으려고. 이해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꼬시는 거야. 야, 전자등록 발행도 할 수 있어. 좀 싸게 해줄게. 전자등록 좀 해봐. 하지만 좀 싸게 하는 걸로 재산 오픈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죠. 우리처럼 선량한 사람들이나 세금 따박따박 내고 빚내 세금 내고 안 젓는 거지.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세금 안 낸 분들 재산 압류해가지고 공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뭐 에르메스 이런 거 한 반값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방값 씌어도 못 사요. 무슨 백 하나에 500씩 합니까? 1000만 원이래요. 요만한 백 하나가. 그 H자 써 있는 거 있죠. 에르메스 이렇게 있는 거. 그 있는 사람. 차 한 잔 마실까요? 그런 걸 뭘 사? 좋겠다. 어쨌든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의 도시개발 채권은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간은 얼마? 5년부터 10년 내 조례로 정하고 너무 재밌는 건 이건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 채권은 원금 5년, 이자 2년 상환일로부터 정말 잘 나와요. 원금 5년, 이자 2년. 우리 배우는 채권 중 소멸시효에 있는 건 유일하게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왼쪽에 도시개발 채권과 토지상환 채권은 잘 좀 비교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 알면 웬만한 문제는 풀어요. 그렇죠?